안녕하세요. 라리가 시청자 여러분, 축지먹입니다. 쭈라. 오늘은 라리가 32라운드 주간 라리가 시간이고요. 이번 라운드는 극장골의 라운드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극장골로 셀타비고를 역전했고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극장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극장골을 실점하며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승점은 좁혀지지 않았고요. 1위와 3위 간의 승점은 더 벌어졌습니다. 일단 먼저 레알 마드리드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오늘 6미들 전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좌우 풀백을 원래는 미드필더 뛰는 카마빈가 발베르데로 배치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4명까지 총 6명의 미드필더를 가동했습니다. 그리고 세바요스가 오랜만에 리그에 선발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교체로만 나왔었는데 중원의 선수들이 거의 다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이아몬드 442 정도로 오늘 포메이션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레알 마드리드의 빌드업 형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유기적인 포지셔닝이 있었습니다. 선수들끼리 계속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했고요. 보통 풀백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카마빈과 발베르데 이렇게 두 명이 한꺼번에 올라갈 때는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 지원을 오고, 그리고 풀백 중에 한 명만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명은 좀 가운데로 좁히는 이런 형태도 있었고요. 지금 같은 형태는 모드리치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형태죠. 어쨌든 간 플레이할 때 추아메니, 모드리치, 세바요스 이렇게 셋 중 하나가 내려와서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내려와서 받는 경우도 많았고요. 둘 중에 굳이 따지자면 비니시우스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비니시우스고요. 비니시우스는 비현대적인 윙어라고 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니시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드리블을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윙어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돌파를 하는 경우들이 조금 줄었죠. 게임이 팀 단위로 움직이면서 소유권을 잃지 않는데 더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니시우스는 그것보다는 자유도를 부여받아서 게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성과가 나오는 윙어입니다. 특히나 비니시우스가 자주 활용하는 공간이 제가 왼쪽에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공간인데요. 왼쪽 깊은 하프 스페이스를 잘 이용하고요. 오른발이지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할 때보다 저쪽 공간으로 속도 싸움을 해서 풀백을 제쳐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저렇게 깊은 공간까지 들어왔을 때는 컵백 자리로 받으러 오는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오늘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는 지속적으로 개인 드리블을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골이 있었는데 그 골에서도 엄청나게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죠. 또 오늘 경기에서 저는 눈에 띄었던 건 리디거가 왕반대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드필더도 아닌 센터백 리디거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전환을 시도했다라고 느꼈고요. 토니 크로스가 있었을 때 지난 시즌 다이아몬드 442에서 그 전술의 힘을 극대화하게 만들어줬던 건 왕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큰 반대 전환을 해줬던 선수가 토니 크로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좀 희망을 봤었는데요. 확실히 토니 크로스 때보다 빈도는 낮지만 이런 반대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대 전환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윙어들이 공간이 넓은 상황 속에서 공을 전달받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호드리고와 비니시우스를 살리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늘 경기에서 경기 중에 엄청난 풀백 활용이 있었나? 라고 여쭤보신다면 그것까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마빈가나 발베르데가 안쪽으로 좁혀 있을 땐 있었어요. 하지만 윙어, 풀백 이렇게 두 명이 측면에서 같이 만들어가면서 뚫어내는 그런 커넥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비니시우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돌파가 많다 보니까 카마빈가가 오버래핑 뛸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죠. 그래서 카마빈가는 약간 비니시우스의 보조 같은 느낌으로 플레이하긴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카마빈가가 공격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아예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마무리를 노려보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빈가보단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호드리고와
발베르데 두 명이 만들어 나가는 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느꼈고요. 발베르데가 오늘 경기에서는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중거리 슈팅을 많이 시도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는 공격 과정을 만들어 갔었는데 결국에는 이 득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발베르데가 약간 뜬 공을 강력한 파워로 갖다 대면서 미친 극장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서 1대0으로 승리하게 됐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최근 경기들보다는 경기 내용이 괜찮았습니다. 아스날전이라든지 알라베스전이라든지 그때는 정말 경기력이 암울하다고 볼 수 있었는데 상위권인 아틀레틱 클루브와는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그래도 다음 경기가 좀 기대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서의 승리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우승 도전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우승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르셀로나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4대3으로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엄청난 난타전이 있었고요. 선발 라인업을 보시자면 햄스트링 부상당한 발데 대신에 마르틴이 선발로 나왔고요. 야마를 좀 쉬게 해주면서 왼쪽 윙어 자리에 페란 토레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첫 골이 페란 토레스 발 아래서 시작이 됐는데요. 하피냐가 왼쪽 윙어일 때랑 마찬가지로 왼쪽 풀백 마르틴이 벌렸을 때 페란 토레스는 가운데서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했습니다. 지금도 득점하기 바로 전 장면인데요. 저렇게 수비 사이의 공간인 포켓 공간에서 잡고 돌아서면서 가운데 쪽으로 공을 끌고 가서 중거리 슛, 미친 마무리를 성공했습니다. 일단 경기력은 논외로 치고 페란 토레스가 최근에 뽑아주고 있는 득점들이 바르셀로나에게 아주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자기 몫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페란 토레스가 리그 10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란 토레스가 선발로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교체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출전 시간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90분당 몇 골을 넣었나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봤는데 0.96골이라고 합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득점 페이스고요. 거의 한 골을 넣는다는 건데 페란 토레스가 든든한 서브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입어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전은. 그랬을 경우에는 톱 자리에 대체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페란 토레스가 계속해서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뒷공간 노출이 너무 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바르셀로나가 센터백 4명을 높게까지 올리면서 상대방을 경기장 공간 거의 반만 쓰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죠. 지금 장면도 아예 하프라인 뒤에서 뛰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워낙 뒷공간이 많다 보니까 저 사이로 패스 타이밍이랑 셀타비고 윙어가 뛰는 타이밍만 맞으면 상당히 치명적인 패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술은 포백의 체력과 호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실 넷 중에 하나만 지쳐서 오프사이드 라인을 제대로 못 맞추면 완전히 깨져버리는 수비 형태고요. 호흡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패했을 때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해주는 골키퍼의 스위핑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맞춰줘야 될 조건들이 되게 많은 수비 전술이죠. 이번 경기에서 3골을 실점했는데 3골 다 거의 다 뒷공간 노출을 당해서 실점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뒷공간 노출이 최근에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레가네스 원정 갔을 때도 다니 라바라는 선수한테 뒷공간을 많이 뚫렸고요. 거기는 득점만 없다 뿐이지 위협적인 공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뒷공간의 리스크를 주로 왼쪽 수비 라인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바르셀로나 빌드업 구조 자체가 뒤쪽에 백스리를 남겨놓고 왼쪽 풀백은 윙어처럼 올린 뒤에 하피냐나 페란, 그러니까 왼쪽 윙어를 가운데 쪽으로 좁혀서 세미 투톱처럼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마르틴과 이니고 포백 중에 왼쪽 수비 2명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지죠. 지금 그림으로만 봐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 풀백은 어쨌든 간 자신의 본부는 수비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비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특히나 이렇게 라인 올려놓고 빌드업 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는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왼쪽 풀백한테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일단 센터백 라인과 멀기 때문에 많은 거리를 뛰어서 포백에 복귀를 해야 되고
게다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엔 이 이니고 마르티네스가 왼쪽 공간을 좀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김민재 같은 스타일의 수비수는 아니잖아요. 막 발이 빠른 걸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 축구 IQ 같은 걸로 수비를 하는 선수기 때문에 이 순간적인 운동 능력 싸움에서는 또 빈틈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게임할 때는 마냥 수비만 잘못이라기보다는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조금 더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플레이를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은 면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느껴지는 바르셀로나의 축구입니다. 오늘 경기 셀타비고의 이글레시아스라는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어요. 바르셀로나의 뒷공간을 잘 노렸고요. 결정력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페란 토레스의 선제골로 1대0으로 앞서가다가 3대1까지 바르셀로나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르셀로나는 페르민과 페란을 빼고 야말과 올모 주전조를 투입하면서 교체를 가져갔고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따라잡기 시작하는데요. 이 3대2를 만드는 득점 과정에서 투톱과 올모의 역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가 나오면서 센터백 끌어당기고 돌아서 하피냐에게 패스. 그 순간에 올모는 계속해서 뜁니다. 그리고 하피냐가 올모 쪽으로 내주고요. 그 과정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이 페르민 로페스보다는 올모가 훨씬 더 치명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고요. 부상만 없다면 올모라는 선수가 득점이라든지 어시스트, 연계 이런 결정적인 스탯들을 더 많이 뽑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사실 이 경기는 역전하기 그렇게 쉬운 경기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3대1에서 3연속 득점을 하면서 역전. 이게 주로 우승하는 팀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경기력은 둘째치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가서 승점 빵점짜리 경기를 3점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바르셀로나가 느낌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하피냐, 야말, 레반도프스키 이렇게 3명의 주전조는 강력하다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있는데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 3주 정도 공백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1차전은 뛰기 어렵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2차전 복귀에 총력을 가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란 토레스가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받을 텐데 확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은 충격패 당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은 이제 사실은 멀어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스팔마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고요. 선발 명단에 지속적으로 코케의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즈만은 일단 벤치에 앉았고 세를로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되게 위험한 모습을 보여줬던 랑글레가 제외됐고요. 르노르망, 히메네즈 이렇게 2명의 조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자체가 되게 답답했어요. 일단 수비를 하고 나서 역습가는 과정이 잘 안 됐다고 볼 수 있고 역습 시작점에서 계속해서 막힌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라스팔마스 2명의 미드필더 바이세티치, 에수고 이런 2명의 미드필더가 커팅을 잘해주면서 치명적인 역습을 잘 하지 못했고요. 이 세를로트 선발 출전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세를로트의 높이를 이용한 공격들이 많았어야 하는데 일단 크로스로 올리려면 안까지 공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쪽에서 점유를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떨어진 탱탱볼 싸움, 그러니까 공이 바닥에 붙어서 싸움이 되는 게 아니라 통통 튀는 공싸움에서 라스팔마스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면서 AT가 점유율을 잘 가져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전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꽤 많이 소비됐고요. 그리고 전반에 2번의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근데 라스팔마스 키퍼인 호르카슈가 아주 좋은 세이브들을 보여줬습니다. 줄리아노가 전반전에 2번의 결정적인 크로스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호르카슈라는 골키퍼가 결정적인 선방 2번을 보여주면서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알바레즈의 공을 막는 장면은 어떻게 막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거였고요. 제가 봤을 땐 저 공의 스피드 자체가 너무 빨라서 저걸 보고 반응을 했다기보다는 수비 범위를 잘 늘렸다. 그래서 골키퍼 몸에 공이 잘 맞을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을 0대0으로 마무리했고요. 후반전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상당히 무기력했어요. 슈팅 3번, 유효 슈팅 0번, 또 패스미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격의 연속성이 줄어들었고요. 또 코너 갤러거의 활용법 역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갤러거가 많이 뛰는 선수는 맞고요.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선수는 맞지만 레프트 미드필더에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리누가 있었을 때는 골은 안 들어갔는데 그래도 공격적으로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갤러거는 사실 완전한 윙어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이 반대쪽에, 그러니까 줄리아노 쪽에만 치우치는 느낌이 좀 들고요. 또 갤러거가 첼시 시절에는 박스 타격 능력이 좀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사이드로 빠지면서 박스 타격을 할 기회도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무색무취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러거에 대한 활용법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점 장면에서는 사실 센터백들이 좀 아쉬웠어요. 롱킥이 나왔는데 거기서 르노르망이 확실하게 클리어링 못했고요. 그 공이 하늘 높이 떴다가 떨어지면서 헤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호세가 조금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당탕탕하면서 실점하게 됐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리오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바리오스가 너무 좋은 선수 맞고요. 많이 뛰고 열심히 뛰는 선수 맞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강해서 최근에 극장골을 넣은 적도 있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교체 카드를 많이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는 바리오스의 체력 안배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계속해서 풀타임 뛰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시메오네식 4-4-2에서 중앙 미드필더 자리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이 올라갔다가 뚫렸을 때 그 자리에 대해서 사이드 커버를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가운데 쪽에서 상대 미드필더들이나 공격수들이 공 돌릴 때 계속해서 똥개 훈련이라고 하죠. 그 셔틀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체력이 상당히 소비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물론 경기 내에서 유기적으로 바뀌는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바리오스가 계속해서 해내는 게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바리오스가 가운데 미드필더다 보니까 또 공을 뿌려주고 공을 이동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공 잡았을 때도 바리오스에 대한 지원이 조금 적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바리오스가 고립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간 라리가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